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경기 침체 혹은 아래 공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세계 각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보자면 논리적으로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조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도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서 발표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책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진짜 헷갈려요.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뭐 금리 인하 압박하는 거를 보면은 경기가 좀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는 걸 또 봐도 경기가 안 좋은가 생각이 들면서도 또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떤 겁니까? 미국 경제는요? 네,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 후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반복되는데요. 네네. 미국 경기 저점이 2009년 6월이었었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 122개월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렇죠.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작년 12월 이후로 정체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주가예요. 네. 주가가 일반적으로 경기에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정점 치고 경기 정점 치고 또 경기 정점 치고 나서 S&P 500이 평균 11개월에 걸쳐 23% 네. 하락하는 국면.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가 조정 보이니까 네네. 네, 또 미국 경기 정점도 가까워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세계 경제 다 별로 안 좋은데 미국 경제만 좀 네,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24%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마저 나빠지면은 전 세계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예. 게 아닐까 싶은데 예.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요? 예,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1.53%까지 떨어졌고 어제는 네. 10년짜리 1.56%인데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연방 기금 금리 상관계수가 0.93이거든요. 거의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줘요. 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기준금리도 인하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0에서 2.25%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기준금리가 낮죠. 1.6%라니까 과거 보면 평균 차이가 한 1.6%포인트였거든요. 네. 국제 10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준금리의 1.6%포인트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최소한 앞으로도 두 번, 세 금리를 번은? 두 번, 세 번 네.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2월 FOMC가 열리는데요. 네. 저는 두 차례 정도는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수많은 추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추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현재는 견조하다. 네, 그런 얘기는 현재가는 하겠죠. 견조하죠. 지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보니까 수출 쪽에서는 별로 안 좋고 지금 투자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견조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 저는 어느 정도 금융 완화를 시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장이 지금 그거를 미리서 반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경기 내일이라는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내년의 경기는 좀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감면 혹은 뭐 재정 정책을 좀 더 쓰겠다 막 하는 이런 뉘앙스들 이런 것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조치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 대응했죠. 그렇죠. 정부가 돈을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가 2007년에 GDP 대비 60%였어요. 네. 근데 지금 10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정부가 쓸 돈이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2008년 때는 연방 기금금리 그 전후에 5.25%였거든요. 네. 그것을 0%까지 내리고 대규모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네. 지금 2.5%에서 인하하고 있는데요. 네네. 금리 내릴 여지도 2008년보다 크지 않고요. 아, 그다음에 가계 기업이 디레버리징 네. 소득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더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2008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 재정정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대응해도 이 경기 수축 국면 사이클은 저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위험한 건 사실 그 경기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경기 위축이 나타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일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시스템 리스크가 실제로 경기 침체를 일으켰던 과거의 경험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까지도 갈 것 같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신 거고. 뭐 2008년에 잘 네. 아시다시피 특히 가계가 굉장히 부실해졌고요. 그쵸, 네. 기업도 과잉 투자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금융 네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 네. 2008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독일 쪽에서는 유럽 경기도 저희가 뭐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의 문제도 네. 같이 얽혀 있고 하니까요. 분데스방크가 3분기 독일 경제 침체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거를 경기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2분기 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 맞아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아, 그러네요. 경기 침체다 네네. 이런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독일 경기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많이 생산하는데요. 네네. 이걸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 우리가 내구재라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바꿀 때는 경기가 좋을 때 바꾸거든요. 바꾸죠. 네. 경기가 나쁠 때는 자동차, 가전제품 안 사죠. 굳이 뭐 그때 바꿔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니 보니까 자동차가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판매량 보니까요. 지금 2008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독일 경제가 제일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 10년짜리가. 일본이 마이너스 0.2인데 네네. 오히려 독일이 더 일본보다 더 낫거든요. 네. 그만큼 독일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독일 뭐 유럽 중앙은행이 뭐 통화 정책도 다시 확장적으로 펼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독일 정부가 돈을 쓸 것 같습니다. 독일 지금 경상수익자가 GDP 대비 7% 되는 나라예요. 사실 네. 경상수익자가 GDP 7% 이건 너무 높은 네,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은 독일이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나쁘니까 독일 가게들이 돈 별로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다행히 독일 정부가 재정 수지가 다른 나라는 계속 적자인데 흑자거든요. 네네. 뭐 올해도 GDP 대비 한 1% 흑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독일 정부가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쓰려면 이제 국채 발행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은 또 마이너스 금리 또 폭이 조금 더 네.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네.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독일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새 우리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또 DLS 그 상품 문제도 예. 좀 있고 해서요. 네. 그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예, 독일 경제가 3분기까지 침체에 빠지고 그렇다고 4분기부터 회복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4분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볼게요. 네.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 네.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왜냐하면 시점, 네, DLS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좀 닥쳐 예. 있는 문제라서. 그 시점은 한 4분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뭐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독일 경제가 2분기 연속 침체에 빠졌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면 네네. 이제 독일 정부가 좀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내야지 이제 4분기부터는 그 재정 정책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예.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세계 경제 균형을 위해서는요.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나라가 독일이고 네. 경상수익자가 GDP 대비 7% 그러니까요. 되는 나라 이건 네. 너무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이 또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독일 정부가 좀 가감히 돈을 써야지
자기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경제에도 바람직한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유럽 뉴스는 항상 좀 미국 뉴스의 뒤에 가려져 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갖고 예. 독일을 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유럽 전체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은 좀 지금 당장 쓰기가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그 시그널은 계속 주면서도 실제 실행하는 거는 좀 본 지가 꽤 오래돼서요. 예, 저는 뭐 내년에는 유럽 중앙은행 22도 돈 더 많이 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미 연준이 돈을 더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돈을 더 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떨어지겠죠. 되죠.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유로 유로 가치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되고 네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923년에 독일 물가가 1년에 1억 250만 % 오릅니다. 1억 250만 %. 예, 예. 네. 그때 뭐 다양한 일화가 있는데 네네. 기업은 뭐 월급을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주고 일부 뭐 네네. 주부들은 돈을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다. 아. 어떤 사람은 리어커에다 돈을 가득 실어놨는데 빵 하나 샀다. 돈을 안 가지고 리어커만 가져갔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 일도 트라우마에 있었어요. 갇힌 네.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이 돈을 푸니까 자기들도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미국도 돈 풀고 일본도 돈을 풀고 네. 또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금리를 많이 높여놓지 않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유럽은 어느 정도의 상태로 보이세요? 사실 유럽은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안 이미 되죠. 제로 금리인데. 이번에 저 금리를 올린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거든요. 네네. 20이나 유럽, 일본은 금리 못 올렸죠. 그대로 네네. 유지하고 있죠. 음, 그래서 금리 가지고는 통화 정책 펼칠 수가 없고요. 네네. 또 양적 완화요. 아, 그냥 돈을 풀어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어떤 그 대출 시스템을 좀 개혁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그동안 대출할 때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출 우대금리 네네. 이거로 바꿨거든요. 네. 공시제도 좀 바꿔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중국 그 대출 은행들의 기업 대출 금리가 평균 5.7% 정도 됐는데 네네. 시차를 두고 이게 떨어지면서 한 1%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중국이 저는 왜 이런 조치를 냈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중국이 내수 부양을 했거든요. 네네. 특히 투자 부양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 22%인데요. 네네. 중국 한때 48%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세계 경제 참 어려웠는데 네. 2009년에 특히 중국은 9%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거는 투자가 많이 증가해서 성장했던 겁니다. 네네. 근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렸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뭐 중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한때 160%까지 올라갔어요. 높았네요. 네.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최근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작년 말에 152% 정도 되는데 네네.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중국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기업 부담을 좀 안아해주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발표되자마자 그저께 중국 주가가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은행주는 별로 못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네. 이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중국 기업 부실이 해결될 것인가? 네. 저는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구조 조정을 더 지연시키는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그 돈 빌린 것을 뭐 5%를 갚아야 된다면 이제는 뭐 한 1% 포인트 정도 덜 갚아도 되니까 예. 우리 조금 더 이렇게 나가 볼까라고 할 것 좀 더 같은 거예요. 버텨보자. 네. 예. 사실 아까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해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 은행도 부실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외환위기가 기업 부실, 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그렇죠. 과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실은 없으면은 반드시 한번 세계 역사를 보면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을 이거로 인해 가지고 네. 저는 지연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그래도 그럼 중국 기업들이 우리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하면서 그들도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는 유인책은 되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좀 더
글로벌 경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예,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고 기업들이 네네. 버티면서 네. 뭐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주장은 중국이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 시기가 제가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봤습니다만 네네. 좀 더 지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우리가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중국이 이런 것 조치를 쓰면은 그 시기가 조금 연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뭐 5년 동안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난 나라는 네네. 구조조정 안 하고 넘어간 경우가 없거든요. 네네. 예.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를 조금 지연시켰다 보고 김일 있습니다. 교수께서 자주 하셨던 네. 얘기가 우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나오는 매물들 싸게 나오는 매물들 네. 많이 사야 된다 금융 매물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 진짜 시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내용은 자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그 이런 전반적인 현상들이 우리나라랑 좀 어떻게 연관될지가 궁금해요. 예.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요, 뭐 성장률이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보다 계속 낮아지고 네 있는 거죠. 하향 조정하고 그 이유는 있더라고요. 뭐 가계가 부실해져 가지고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고요. 네. 특히 저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건설 경기 안 좋죠. 네. 그래서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수출 중에서 작년에 그 실질 GDP 기준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그렇고 또 일본까지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수출에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이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는데 네. 정부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1.3%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썼으면은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제로였다는 얘기네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1.1% 넘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써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거 논쟁이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민간 부분이 워낙 나쁘니까 이런 시기에는 정부라도 써가지고 뭐 이 그럼요. 정도라도 성장 유지하는 거는 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구조적으로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주 말씀하셨던 게 이제 수출 금액, 일평균 수출 네. 금액도 좀 계속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나 중국,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도 지금 보면은 내수 부양책들을 주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이게 될 것인가가 연결고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우리 수출에서 뭐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27%, 미국 14% 차지하니까 네네. 미국, 중국이 내수를 부양해 가지고 소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요. 우리 수출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네. 근데 우리 수출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플러스로 전환될 만큼 미국,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미국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예,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 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는 미국 가계도 좀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거에서 저축을 늘리다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가계 저축률이 한때 뭐 3%, 4%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7 내지 8%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가계도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의 36% 정도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네. 일본은 9%, 우리나라는 한 18%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 떨어지면 미국 소비 수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그렇죠. 소비 위축되고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네네. 근데 올해 우리 수출 보면은 뭐 중국 감소, 유럽 지역 감소,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도 감소, 미국 쪽으로 혼자가 증가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미국 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되면은 미국 쪽으로도 수출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식시장을 볼 때는 계속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자. 네. 예, 그게 뭐 6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25억 5천만 달러였는데 네네. 7월에 18억 5천만 달러로 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죠. 네. 근데 뭐 앞으로 그 18억 달러, 20억 달러 안팎에서 계속 그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좀 주시자면요. 저는 우리 주가 1,900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집 평균 코스피가 2,100 안팎에서 왔다 갔다 네네. 했는데요. 예, 그게 한 100포인트 정도는 낮아졌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2,00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다. 지금 1,900 수준은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제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아니다. 네네. 그래서 1,900에서 뭐 2,100 이런 사이에서 그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자산. 저는 요새 계속 저 금을 좀 금융자산에 편입하라 말씀드린데요. 네네. 앞으로 저는 장기화 달러가 하락하고 세계 유동성 증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중앙은행이 계속 저는 금을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금도 한번 보시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대체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